이번 전당대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이슈들 말씀 주신 것 중에 유시민 작가 이야기를 또 김만곤 교수님이 주셔서 또 지난주에 2번 어제도 나왔고요. 그 전에 이분 뉴스라는 유튜브 채널도 나왔는데요. 김만곤 교수님 기다렸습니다. 말씀을 좀 들어보면 예. 어제는 그러니까 새로운 팩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유시민 작가가 라디오에 나와서 누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돼도 그 사람이 대통령의 부하는 아니다. 대통령이 이 점을 인정하고 직업 공무원들하고 호흡을 맞추듯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 없다. 라고 이렇게 당정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이후에도 새로운 말들은 좀 있었는데 뭐 이 말들 포함해서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직업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요. 그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안 들으면 좌천시킬 수 있잖아요. 예, 이 사건이 있죠. 예, 예. 당대표랑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예. 일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네. 그건 뻔히 아시면서 그런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그렇게 논리적인 분이 그걸 모르시지 않으면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건 일부러 왜곡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그건 비유를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잘못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비유를 그렇게 끌고 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방송 한번 뭐 지난번 시사인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며칠 네. 전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많은 배경에는 유시민 작가님이 수사학적으로 너무 과장하고 있다. 말을 부풀리고 있다. 네. 뭔가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지금 이번 정권에 대한 일종의 낙인 찍기를 했다라는 거죠. 필패론으로 가는 민주정부와 반민주정이라는 일종의 낙인 찍기를 한 건 유시민 작가님 자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예. 프레이밍을 넘어서네요. 예,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이 좀 예. 들어요. 예. 저는 모든 말이라는 게 맥락이 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유시민 작가님 뭐 나와가지고 나는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일반론으로 말을 했고 뭐 어쩌고 그런데 니네들이 못 알아듣고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모든 말이라는 게 맥락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같은 말이라도 이제 사람들은 맥락을 보고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내가 지금 같은 말을 하는데 이 시점이라면 내 말을 오해할 수 있겠다 정도는 누구나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그걸 유시민 작가가 판단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일반론적으로 그렇게 명백하다, 뭐 일반론적으로 그렇다 정도를 어떤 맥락에서 명백히 밝혀야 되는 건 발화자인 유시민 작가님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있고 언론이 내 말을 왜곡하고 있어라고 이제 그렇게 가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왜곡과 맥락에 따라 왜곡과 그리고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거를 밝혀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떤 유시민 작가님의 발언을 크게 왜곡하거나 크게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한 부분은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정치학 공부하다 보면 또 이렇게 뭐 어찌 보면 공부하는 사람이라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정치에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이제 유명한 이제 정치 철학자가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인데요. 예. 근데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에서 말에 대해 설명할 때 정치인들이 내뱉는 말은 정치인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바로 하는 순간. 예.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내 손 밖으로 나가버린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의 말이 나가서 반작용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연쇄작용을 만들어내게 된다. 예. 그래서 어떤 말을 뱉으면 그 말은 수십 가지로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그리고 그 화자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퍼져나갈 수 있고 예. 그럼 그렇게 되면 그 말에 대해서 결국은 책임을 지는 건 그 말을 뱉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 어떤 식으로 소비되건 간에요. 뱉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걸 행위의 무제한성, 말의 통제 불가능성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자신이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이 타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정치적 과정에서 승리를 해도 정치 세계, 우리가 이 세계를 같이 공유한다고 생각한다면 내 말이 그 당시에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용서를 구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해야 하는 일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면 사실 이제 유시민 작가님 정도 되시는 분은 자기 말이 나갔을 때 어떤 파장이 일어날 거라는 걸 자기가
알아야 그 무게를 알아야죠. 예. 그리고 그 말을 뱉을 때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건 전 유시민 작가님 본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게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라는 말 그냥 하고 그냥 그런데 그런 뜻은 아니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 말을 하는 와중에 잘 들어보면 그런데 내 말을 니네들이 잘못 알아듣고 내 말을 왜곡하고 있는 거야 네. 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제 나와서 하는 말씀을 들여다보면 야 내가 원했던 건 대통령이 민주진영을 지키면서 이렇게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거였다. 예. 그렇게 차분히 말씀하시잖아요. 처음부터 왜 그렇게 말씀을 못하세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걸.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어떤 수사학적 과정을 하고 낙인 찍기를 통해서 이런 논란이 일어났을 때 그 논란을 스스로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과정 속에 어느 정도는 들어갔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나의 잘못은 없고 들은 니네들의 잘못이다라고 태도를 취하는 건 저는 명백하게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좀 큰 틀에서 보자면 그 이어온 이야기들 예를 들면 뭐 재건축부터 시작해서 필패론 이제 필패론이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고 이대로 가면 필패다. 예, 이대로 가면 필패다. 그리고 어물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물전도 그냥 어물전이 아니라 원칙론적인 측면에서의 어물전인데 이재명 정부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이런 개념들을 던졌습니다. 이 큰 틀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박지원 평론가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뭐 이대로 가면 당신들 때문에 필패죠. 필패라고 이야기한 사람들 때문에 필패죠. 예.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수사학의 과잉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예.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과잉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 봐서 이거 유시민의 난이에요. 난이에요. 난. 인사 난맥이 있다. 뭐 시스템 인사가 안 되고 이런 비판해도 돼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냐면 어물전이고 썩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이재명 정부가 이른바 민주 진보 인사들을 안 쓰고 중도적 인사들을 썩는다고 해서 썩는다라고 하는 부패잖아요. 예. 부패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지금 이 과잉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왜곡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재명 정부를 인정하기 싫어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주 깊은 속에서는. 네, 깊은 속에서 우리 교수님 1월 이야기 제가 역사의 맥락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예. 이게 그런 것 같아. 영조가 네. 경종을 독살하고 임금이 되었다. 라는 여기까지 가면서 이인자가 난을 일으켜. 그런 일으켜. 예. 근데 이 영조가 뭐 계장하고 생감을 경종한테 줬다, 자기 형한테 줬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종이 죽었다.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고 당시에도 그냥 이른바 이 낭설이었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왜 이게 퍼지느냐? 무술의 아들인 영조를 인정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경종주의에 있었던 적통과 정통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난을 일으키고 이 사람 그 영조가 털이 많으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이성계의 본손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끊임없는 낭설인데 끊임없는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수준으로까지 지금 번져가고 있다. 예. 그럼 좋은 상황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 걷어내고 보더라도 예를 들면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방주사라고도 표현을 했잖아요. 예방주사가 적통성을 끌고 와서 예방주사를 놓지는 않아요. 예. 적통성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아들 아니라 이야기잖아요. 극단적 부정이에요. 예. 뭔가 다 그 우리 아들 아니라는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너 서울대 안 나왔지 같이 들려요. 아 그래요? 그런 엘리티즘으로도 가게 되나요? 무술이 아들이잖아. 영조 보고 했던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경종 독살설 이야기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진보 진영 내에서도요. 너 서울대 안 나왔지 널리 퍼져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음 질문을 가야 하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는 노사모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뭘? 노사모 출신이면 맞잖아.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적통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누구보다 더 지역에서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성남 지역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정말 깊은 그러니까 개인으로도 그렇고 그 세력으로도 그렇고 아주 깊은 어떤 연원이 있달까 이렇게도 좀 보여지는데 이거는 박지영 평론가님 맞춤형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질문 중에
저는 여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 대통령이 만남을 요청한다면 응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만날 생각이 없다라고 잘라 얘기하면서 공적 관계라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결이 되나요, 그러면? 적통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을 바꿔야지. 아, 그렇게까지. 네. 근데 임기가 있는 왕을 예.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예, 예. 그럼 뭐냐? 나는 다음 대선을 준비한다. 제대로 된 적통을 세우겠다. 그래서 그 전초전으로서 송영길과 김민석이 당대표 되는 것은 무조건 막을 것이다. 이 흐름으로 이어져요. 다음 대통령으로 이어져요. 집권 2년 차인데요. 그럼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올 정도인 거죠.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런 해석까지 나올 정도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저도 웬만하면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을 안 뱉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결국은 서울대 안 나왔지. 이 말처럼 들린다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그냥 서울대는 일종의 상징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너는 뭔가 적통. 그 우리나라의 어르신들 보면 전 세계 대학은 2개밖에 없잖아요. 서울대하고 하버드. 그런데 마치 그렇듯이 이제 그런 방식의 어떤 인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적통에 대한 인식. 야, 우리 이거 아니면 안 돼.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결국은 그것이 적통주의로 해석될 정도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그건 좀 심각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같은 일이라도 정치에는 타이밍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결국은 정치는 타이밍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시민 작가님은 이런 문제 뭐 타이밍을 뭘 보고 언제 제기하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타이밍을 내가 그냥 제기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그런 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싸워야 하고 때로는 다투지만 때로는 결집하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결집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내란을 정리해 가고 있는 때고, 이런 때에 우리가 미래를 갖다가 구축할 때 그 미래를 구축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유시민 작가님 뭐 민주당 내에서 이런 분란은 흔히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정도의 어떤 소란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작가님 자신이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저는 사실 그 김대중 정부 때도 제가 그냥 정말 인정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심지어 그게 은유적 표현이겠지만 정신 이상설까지 이야기했을 때는 정말 그때는 이건 정말 금도를 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금도를 넘는 발언을 서스럼 없이 하셨고, 그리고 그 금도를 넘는 발언을 서스럼 없이 할 때 이거 별로 문제가 안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말도 별로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들여다보면 정말 이 세상이 유시민 작가님, 이 우주가 유시민 작가님을 중심으로 돈다고 판단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 중심으로 안 돌아요. 그분은 늘 실패했어요. 자, 왜 실패했느냐면 저는 유시민의 분석에 동의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 선호의 강도를 이야기한 것도 중도의 선호의 강도가 약한 사람들보다는 왼쪽에 있는 층들을 데리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도 꾸준히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공소 취소 이야기 나왔을 때도 공소 취소 모임에 대통령 이름 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똑같이 드린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자면은 갑자기 또 뭐 기억이 다 안 납니다만은 어쨌든 그 분석에서는 맞는 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저주의 언어로 갈라치기를 하면 본인이 소수파가 돼서 늘 있지 않습니까? 문제 제기하는 집단에 불과할 뿐이지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진중권이에요. 진중권. 세상 모든 그래서 불만인데 하나도 바꾼 게 없어. 그 사람이 바꾼 거는. 바꾼 거는 기회주의자들과 타협한 것처럼 보이는 DJP가 바꾸는 거고요. 기회주의자들과 타협한 것처럼 바꾸는 FTA가 바꾼 거고요. 그런 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점진적 개혁이야말로 아주 안정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개혁이라는 게 우리가 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도 정치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정말 점진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느리게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걸 뭘 하나 급격하게 바꾸려고 싸우는 기간이 훨씬 더 길어요.
차라리 조금씩 바꿔 나가면 그 속도가 더 빠르더라고요, 결국은.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저는 민주당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서 민주당이 많이 변하길 바라요. 예. 실제로 이제 저는 유시민 작가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민주당이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유시민 작가님도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그냥 타협한 자유주의자처럼 보여요. 저도 자유주의하고 저보다 별로 나을 게 없는 자유주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자유주의 뭐 민주당이 저는 아주 그리고 보수 자유주의 정당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왼쪽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불구하고 그것 말고 그냥 그건 아무런 거 상관없이 민주당이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우리 정치 공동체가 어떻게 서야 된다라는 그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세우는 방식에 대해서 뭔가 공감하는 데가 있고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유시민 작가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이 저는 이런 방식이어야만 했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폭력적 예. 갈라치기잖아요. 예. 저는 이제 물론 교수님하고 저랑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1차적으로 한국 사회의 시대적 과제는 극우를 박멸하는 거라고 맞아요. 봐요. 예. 극우 박멸이고 그리고 민주당 오른쪽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왼쪽에 비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진보 정당 새로 만들어지면 돼요. 그런 역할을 하려면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갈라치기 하고 저주의 언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조직화하고 다수파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죠. 그런 정치적 노력들은 하지 않고 사회를 분석하고 그것에 자기 이야기에 맞다고 저주의 언어로 상대를 갈라쳐 버리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요, 진중권, 유시민 같은 전형적인 경제주의자들의 방식이에요. 사회 체제만 분석하고 그 사회 경제 체제가 정치와 그리고 정치라는 것의 속에 사람들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이 정치적 국면에 대해서 유 작가 얘기하고 그게 실제로 전당대회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전당대회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줄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 정치 구도에 대한 큰 충격파를 던질 만한 사건이 이번 주에 또 하나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판결인데요. 제가 주제를 좀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판결, 그러니까 1심 판결이 이르면 내년 1월에 최종심까지 결정이 됩니다. 그럼 당장 내년 4월에 서울시장 선거가 한 번 더 있게 돼요. 물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큰 물밑에서 겉으로는 이 재판 자체가 정치 탄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장동혁 지도 포함해서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던 소장파 그룹 그리고 더해서 친한계까지 모두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더해서 전당대회 이슈도 이제 좀 전환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민주당 물밑 이야기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선거와 관련된 법적 논의는 2부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이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이른 감은 있지만 의미는 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시는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법원이 뭐 명태균 김건희 재판, 그리고 뭐 윤석열 그리고 재판, 이런데 그 모든 선거와 관련된 이제 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재판에서 일관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김건희는 사인이다라는 부분. 그래서 공인이었다면 더 훨씬 더 큰 문제가 되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공인이고 어떤 대가성을 주고받았냐가 핵심이었다라고 보는데, 결국은 여기서는 그 대가성을 부정할 수 없는 몇몇 증거들이 있다라고 판사님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걸 이제 자기가 보니까 판결을 상당히 자세하게 쓰셨더라고요. 예, 그 근거 내가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재판부가 이제 그런 걸 들여다보면 그 논리를 쉽게 반박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또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0만 원 이제 벌금이 나왔는데 한쪽에서는 약하다, 한쪽에서는 힘이 세다고 하지만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 100만 원인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100만 원 이상인 건데, 전 이걸 갖다가 10분의 1로 깎아내릴 만큼 2심이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나오려면 확고한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 근거를 대법원이나 제2심이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내놨던 기준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을 벗어나서 그것들을 구성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전 대법원에서도 결국은 오세훈의 유죄
그 판결이 이제 결국은 확정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대선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정말 정치적 판세는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은 지난 이제 선거에서 결국은 국민의힘의 지지자들, 국민의힘 자체 내부에서는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들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2명의 유력 대선 후보가 나온 선거였잖아요.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러니까 살아남은 선거였고 오세훈,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살아남은 건데 그 중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리했던 건 뭐냐면 당내 인사인 거죠. 그런데 이제 당내 인사로서의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 대권 가도에 제동이 걸릴지도 모르는 이제 판결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당내에서 지금 당내 개혁을 하고 싶어하는 쪽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를 비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저는 이 씬 하나를 더 뒤에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장면 하나를 더 뒤에 보면 지금 현재 가장 기쁜 쪽은 전 영남 기득권일 거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국민의힘 영남 기득권. BP에서 얘기한 것.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보수 정당의 진짜 주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보수 정당의 진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는 가장 기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사람들이 기쁜 이유는 뭐냐면 한동훈은 일단 당 밖에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걸 자기가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영남 기득권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누구냐라고 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있는 오세훈 그리고 이 친한파 이제 이 정도 세력들이 이제 연계해서 대응할 수 있는 세력인데 여기서 중요한 중심축 하나가 빠져버리는데 그 중심축이 당내에 있는 중심축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상당히 저는 이제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한동훈 자신도 약간 타격이라고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경쟁해서 가는 구도가 훨씬 더 두 사람에게 유리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경쟁애들 구도가 하나가 빠져버리는 바람에 이게 뭐 한동훈도 결국은 한동훈 의원도 반기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팅창 좀 소개해드리고 질문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채팅창에 킴118511님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채팅을 올리시는 분을 기억하는데요. 제가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올려주시면 저도 열심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1심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당이 현재 실력으로 서울을 가져올 수 있는지 스스로 먼저 돌아보는 게 우선이다. 무슨 잔치 났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뭐 좋습니다. 이제 박지영 평론가님께 말씀 좀 듣겠는데요. 민주당 상황하고도 좀 연계지어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정확하게 보셨네요. 정확하게 보셨네. 민주당에 엄청난 기회가 왔죠. 엄청난 기회라는 건 단순히 이제 서울시장을 뺏는다는 측면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 내전이잖아요. 근데 외부의 적을 만들어야 되잖아. 외부의 적이 지금 생겼어요. 이거 잘 활용해야 돼요. 명태균 오세훈에서 오세훈 아웃. 그럼 명태균 윤석열 김건희에서 윤석열 아웃. 윤석열 당선 무효. 이렇게 논리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똑같은 여론조사 부정 그다음에 이 대가성이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이 397억 토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당이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이 비민주적이었다.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원심력이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내부에서 뭐 이렇게 찌지고 뽑고 보안수사권 가지고 싸우지 말고 국민의힘 해산 헌법 소원 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빨리 국민의힘은 사과하고 397억 토해내라 라든가 이런 식으로 외부로 좀 이 총질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정당 해산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구도를 크게 보시는군요. 그렇게 뻥 튀기는 게 정치죠.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 제가 잔꾀를 얹자면은 이 장동혁은 지금 상황이 좋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찬스죠. 한동훈이 못 들어오게 끝까지 막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생긴다고 칩시다. 한동훈이 출마는 못한단 말이야. 근데 서울시장 선거라는 큰 판에 빠질 수는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총선이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구조의 변화를 모색할 거예요. 보수 재편을 모색할 거예요. 이럴 때 맞춰가지고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미끼를 던져야 돼요. 지금 연동형 비례제는 이미 죽은 제도예요. 생명력이 다했어요. 연동형 비례제를 바꾸자고 하면서 다양한 이 보수가 분열할 만한 거리가 될 만한 선거 제도를 미끼로 던지는 거야. 그러면 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네요. 지금 현재 여야 구도에서 그러니까 정치 구도 개편 이게 이어지면 정기 개편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신도시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재건축이 아니라 신도시까지 가는 신도시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박진영 평론가님과 전혀 다르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제가 민주당에 대한 이제 신뢰나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이기도 한데
민주당이 절대 선거구 개편 제도에 대해서 뭔가 심각한 선거구 개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던질 이유가 없다.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제도에서 어떻게 보면 원래 민주당은 불리한 구도였는데 이게 판이 바뀌면서 민주당한테 가장 유리한 선거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도가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 이거는 최소한의 표로 최대한의 의석을 가져올 수 있는 선거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다대표 제도예요, 사실은. 이 소선거구 제도가. 그러니까 뭐 30%의 득표를 가지고도 의석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저는 민주당이 사실 표만 놓고 보면 과다대표되고 있는 쪽은 민주당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변동하자, 바꾸자라고 던질 만한 저는 이유가 없다. 100% 동의합니다. 그래요? 그러나 민주당에 진짜 친명이 있다면은 제가 말한 식으로 바뀌어야지만이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하반기까지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재명 이후에도 이른바 개혁의 정치가 지속될 수 있는 다수파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민주당은 지금 100% 이런 걸 할 의지가 없어요. 개혁해야 될 의지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이 썩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길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 상대에 대한 가정 자체가 상대가 최악인 사정만 가정해서 늘 전략을 짜는 것은 오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올공 시위, 올림픽 공원 시위까지 가면서 자기의 보폭을 넓히려고 하고 있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비판은 많지만 어떻게든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입당의 여지를 찾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물밑에서의 움직임들이라든가 소장파라든가 여러 의원들이 당대표 제도를 없애자, 이럴 거면 집단지도 체제로 가자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 민주당은 정말 장동혁한테 한 달에 한 번씩 감사표 줘야 돼요. 내년 8월까지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실제로 영남 중진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그런가요? 물밑에서는 심상치 않아요. 그건 또 좀 지켜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한국갤럽에서 나온 그 속보가 있어서 하나 전해드릴 텐데요. 대통령 긍정평가가 51%로 3주 연속 소폭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아마 이유를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 부정평가 1위로 부동산 정책이 꼽히고 있어서 이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고요. 공교롭게도 어제 부동산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우리 브리핑에서 지난 한 6개월 전쯤부터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는 이것이 호재가 될 수 있겠다, 이번 정부의 호재일 수 있다라고 박지훈 평론가님 우리 함께 얘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그 이광수 소장님하고 그런 분이 이야기했고 저는 부동산 건드리지 말자주의자였습니다. 그랬나요? 네. 제가 좀 기억을 다시 되짚어 봐야 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어제 대토론회에 포함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건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은 정말 우리나라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골마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고, 부동산 정책은 저는 뭘 어떻게 해도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기본적으로는 듭니다. 근데 어쨌든 어제 부동산 대토론회라는 걸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주재해서 그냥 아주 오픈해서 연 첫 번째 토론회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일회성 행사는 아닐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냥 어제 자리는 대통령이 말하는 자리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우리가 이런 이제 토론을 열었다, 그리고 이제 의견을 수렴하겠다 라고 하고 의견을 좀 더 수렴하는 장으로 갔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너무 말씀이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이 많으셨다라는 말의 핵심은 전 뭐냐면, 말 자체가 많았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나한테 기조가 있다라는 걸 다 그냥 보여주신 것 같아요. 자기 카드를 너무 많이 꺼내 놓으셨다, 미리. 그걸 오히려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듣고 뭔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방식의 어떤 조정 과정이, 뭐 저는 이게 꾸준히 해가시면서 몇 달간의 조정 과정을 거쳐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린 게 차라리 제일 빠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6개월, 7개월 뭐 이렇게 토론의 과정을 이어가면서 바꿔가는 게 훨씬 더 저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뭐 저도 부동산은 잘 모르지만 이제 어제 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야 되는데 한 3배 정도 올려야 되는데, 이거 올리면
폭동이 나지 않겠느냐. 그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거는 저는 좀 단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 안을 좀 들여다보면 보니까 OECD에서 2년마다 나오는 한국 경제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2026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도 건요한 바를 들여다보니까 한국은 지금 보유세가 낮고 거래세 같은 것들이 너무 높아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한국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의 이동성이 저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팔고 나갈 때는 깔끔하게 그냥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라라는 거로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내려줘서 이게 보유세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걸 열어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쪽에 보유세 이야기만 하고 나머지 나가는 출구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나가는가가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박진영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제 뭐 이제 교수님은 이제 결론 내려놓고 했다라는 건데 저는 뭐 결론이 오히려 제가 보기엔 조금 덜 내려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좋았다. 오히려요? 뭐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세 이야기가 어제 나왔잖아요. 그죠? 그 부분도 이제 조세 형평성 문제라 이런 부분이 굉장히 동의되는 부분들이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양도세 관련해서 혜택 주는 것을 한 번만 생애 한 번만 줄 거냐 두 번만 줄 거냐 그런 논쟁도 뭐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아주 뭐 이광수 대표가 한 이광수 재밌게 봤는데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평가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서부 전선에서 유시민의 난으로 지금 내란이 일어나서 피곤한데 동부 전선까지 또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의미심장합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정치적인 선택으로서의 조세, 사실 이건 또 뭐 정치적으로도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급이 아니라 세금이다라는 선택을 한 것으로도 좀 보여요. 그 의미만 마지막으로 좀 짚고 정리를 좀 할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어제 답이 좀 보였다라는 게 그 기조가 아닌가.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공급 이야기를 하지만 어디다 어떻게 공급을 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아무데나 공급해서 공급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도 들여다봐도 기본적으로 서울에 어디에 공급할 데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도 부동산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자꾸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다 어떻게 늘리란 말입니까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명확한 답이 별로 없는 것들이 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그 말씀 속에 상당히 중요한 사실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저도 거기에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메시지들은 되게 많았는데 문제는 뭐였느냐라고 하면 그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그래서 좀 말씀도 시작됐고요. 부동산 부정평가 1위 내용이 지금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이 부동산을 건드려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면 저는 이걸 건드릴 때 이제 대통령은 내가 어느 정도 정치적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일종의 뉘앙스를 풍겼지만 이제 그것들을 감수하지 말라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선택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걸 감수할 때도 뭔가 단계가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사람들이 그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간을 주면서 좀 들어가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박진영 평론가님 말씀 듣고 마무리를 좀 뭘 마무리 이야기 다 했는데 아니 그 너무 신선한 평론이지 않아요? 쇼츠 하나 나온 것 같은데요. 뭘 마무리해요? 오늘 모셔서 이야기 좀 많이 나눠봤는데요. 채팅창은 또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 나누는 것 키워드들이 좀 뽑혀가지고 다른 이야기들이 좀 오가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유시민 작가 이야기, 뭐 서울대 이야기, 이 학벌 이야기가 아무래도 좀 인화성이 좀 있는 것도 하고요. 나중에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난주는 아예 뉴스를 안 보고 계셨던 건가요? 예, 지난주에는 제가 사실은 어제까지도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한 일주일 뉴스를 안 보다가 보면 어떤 느낌인가요? 항상 제가 이제 사실은 일주일에 딱 두 번 이제 그 평론하러 나오는데 사실 제가 이 평론을 따라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거 알아야겠다. 나도 이거 안 하고 있으면 놓칠 것 같아서. 정치 철학이라는 것이 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저도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정말 세상이 빠르고
어렵게 바뀌고 있다는 건 뭐냐면 하루만 안 보면 다른 일이 일어나 있어요. 데일리 따라가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한 사흘 안 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불안감이 없어요. 저는 한 달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돌아오면 비슷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한 달- 매일매일 다른데. 어차피 뺑뺑 돌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네. 이번 주 박재민 평론가님 수고하셨고 오늘 김만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고 2부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